우리는 진정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당신의 집 주소, 거리 이름만이 아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 심지어 대륙 위의 국가조차도 아니다. 그렇다면 지구는 어디에 있는가? 지구는 태양계 안에 있다. 금성과 화성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익숙한 대답이다. 하지만 태양계는 단순히 행성들만이 아니다. 태양의 중력 영향 아래 역동적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며 외곽으로는 신비로운 오르트 구름이 펼쳐져 있다. 이 거대한 구형의 얼음 천체와 고대 해성의 껍질은 태양의 중력적 지배력이 미치는 궁극적인 범위를 나타낸다. 그러나 오르트 구름조차도 더 큰 구조의 일부일 뿐이다. 그것은 성간 물질과 먼지로 이루어진 희미한 구름인 국부성간 구름 내부에 자리하며 이 구름은 다시 고대 초신성 폭발로 인해 형성된 저밀도 공간인 국부공동 속을 떠다닌다. 국부공동은 우리 은하수의 일부인 오리온8에 속해 있으며 은하는 거대한 나선팔을 이루며 중심부의 신비로운 초대질량 블랙홀 주위를 공전한다. 우리 은하는 10만 광년 이상에 걸쳐 펼쳐져 있다. 인간의 기준으로는 거대한 크기이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그저 하나의 조각에 불과하다. 더 넓은 시야로 보면 은하는 국부은하군이라는 중력적으로 묶인 30에서 50개의 은하 집단 속에 존재한다. 이 집단 속에는 우리 은하보다 2배 큰 거대한 안드로메다 은하가 있으며 우리와 충돌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 수십억 년 후 두 은하는 충돌하여 별들이 흩어지고 새로운 은하로 융합될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더 큰 우주 질서의 작은 일부일 뿐이다. 국부은하군은 수천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천여자리 초은하단의 일부이며 그 자체도 거대한 나니아키아 초은하단 안에 포함된다. 나니아키아는 수억 광년에 걸쳐 퍼져 있는 거대한 구조로 은하들이 필라멘트 형태로 연결되어 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 사이에는 보오테스 공허와 같은 거대한 공허 지역이 존재하며 이곳은 3억 3천만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지만 60개 미만의 은하만이 존재하는 거의 텅 빈 공간이다. 더 멀리 나아가면 우리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에 도달한다. 여기에서 오는 빛은 138억 년 동안 여행하여 우리에게 도달했으며 태초의 속삭임을 담고 있다. 그러나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실제 경계는 훨씬 더 멀리 모든 방향으로 460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전체 직경은 930억 광년에 이른다. 이 경계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처럼 거대한 규모에서는 관측 가능한 우주조차도 하나의 거대한 구조의 지도처럼 보인다. 은하들은 은하고를 이루고 이는 다시 초은하단과 필라멘트를 형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질서 안에서도 과학자들은 더 이상의 위계를 설명할 수 없는 위대함의 끝이라는 개념적 한계를 발견했다. 이 질문을 던지게 된다. 왜 우주는 이렇게 질서정연한가? 원시 입자의 혼돈 속에서 어떻게 이런 잠엄한 별과 은하, 공허들이 탄생했는가? 이러한 질서는 필연적이었을까? 아니면 우주적 대칭성의 결과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고 있는가? 우주를 지도화하다. 이 이야기는 1502년 젊은 폴리메스 니콜라우스 코페르니쿠스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유럽 최고의 의학 중심지인 파두아에서 의학을 공부해야 했지만 그의 관심은 지구의 질병에만 머물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프톨레마이오스의 저서를 탐독하며 당시 지배적인 천동설 모델에서 모순점을 발견했다. 10년 후 그는 조용히 혁명적인 이론을 구상했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우리는 단지 태양을 공전하는 하나의 행성일 뿐이며 거대한 우주적 춤 속에서 특별할 것이 없는 존재였다. 코페르니쿠스는 자신의 이론이 가져올 혼란을 두려워하여 이를 발표하는 것을 미뤘다. 결국 그의 70대 일부에 따르면 임종 직전에야 비로소 그의 위대한 저서가 출판되었고 이는 과학, 철학,
그리고 종교의 근본을 뒤흔들었다. 오늘날 코페르니쿠스 원리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지구가 우주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선언했다. 이 겸손한 듯한 깨달음은 끝없는 탐구의 문을 열었다. 우리가 특별하지 않다면 저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 현대 우주론은 이 원리에 기반하며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와 같은 발견으로 뒷받침된다. 이 희미한 원시적 빛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든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 20세기 중반에 발견된 CMBR은 초기 우주의 흔적으로 물질이 충분히 냉각되어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순간에 방출되었다. 그 온도는 모든 방향에서 2.7K로 일정하며 이는 우주가 거대한 규모에서 균질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기에 역설이 존재한다. 우리 주변의 우주는 수많은 구조로 가득 차 있다. 은하, 성단, 초온하다는 물질의 필라멘트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광대한 공허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우주는 어떻게 이렇게 균일하면서도 동시에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을까? 그 해답은 두 개의 상반된 힘, 팽창과 중력의 상호작용에 있다. 빅뱅 직후 우주는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초기의 작은 불균형을 광대한 거리로 확장시켰다. 팽창이 둔화되자 중력이 우세해지며 밀도가 높은 지역이 주변 물질을 끌어당겼다. 이러한 과밀한 영역은 점점 더 커지며 별과 은하를 형성하고 결국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는 거대한 우주 거미줄을 만들어냈다. 그렇다면 이러한 초기 변동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그 실마리는 1989년 나사의 우주 배경 탐사선이 발견한 우주 최초의 아기 사진에서 나왔다. COB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미세한 온도 변화를 지도화하며 10만 분의 1 수준의 미세한 밀도 유동을 발견했다. 이것이 바로 우주 구조의 씨앗이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후속 연구를 촉진했다. 2001년에 윌킨슨 마이크로파 비등방성 탐사선과 2009년 유럽 우주국의 플랑크 위성은 더욱 정밀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초기 우주의 유동을 더욱 상세하게 분석했다. 넬은 양자 수준의 미세한 변동이 인플레이션을 통해 확장되고 중력에 의해 조각되어 오늘날의 은하와 성단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했다. 지구에서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와 같은 망원경은 우주 지도 제작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다. 뉴멕시코에 위치한 SDSS는 맞춤형 구멍이 뚫린 알루미늄 판과 광섬유를 활용하여 수천 개의 천체에서 나오는 빛을 동시에 수집하고 그들의 거리와 운동을 측정한다. 이 정밀한 연구를 통해 라니아케아 초온하단, 즉 우리가 속한 은하의 고연과 10억 광년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은하 구조인 슬론 장성과 같은 대규모 구조가 밝혀졌다. 그러나 이러한 거대한 구조조차도 최근의 발견에 비하면 빛을 잃는다. 2021년 천문학자들은 거대 혹라는 새로운 구조를 발견했는데 이는 무려 31억 광년에 걸쳐 펼쳐져 있어 우주의 균질성에 대한 기존의 가정을 흔드는 규모였다. 이처럼 거대한 규모에서 우주는 광대한 네트워크로 나타나며 물질의 필라멘트가 성단을 연결하고 그 사이로 어둡고 텅 빈 공허가 펼쳐진다. 이러한 발견은 놀라운 질문을 제기한다. 이 우주 거미줄의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텅 빈 공간에 떠있는 미트볼 같은 구조인가? 아니면 밀도가 높은 영역이 공허로 나뉜 벌집 또는 스펀지 같은 구조인가? 우주론자들은 수십 년 동안 이러한 비유를 논의해왔으며 이는 단순한 상상력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진실은 언제나 데이터 속에 있다. 지상 망원경과 우주 관측, 그리고 최첨단 시뮬레이션을 결합함으로써 과학자들은 점차 우주의 웅대한 구조를 밝혀내고 있다. 그것은 혼돈에서 탄생했고 우리가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힘들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수십억 년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을 품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지도를 계속 그려나가는 동안
그 본질과 우리가 그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의 이해의 경계를 밀어붙일수록 각 발견은 새로운 질문을 낳는다. 우주는 거대한 구조를 이루면서도 특정한 규칙을 따르는 듯 보이지만 그 조직의 완전한 형태는 아직도 미지의 영역이다. 은하, 성단, 공허가 연결된 우주 거미줄은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만 과연 무엇이 그 형태를 결정하는가? 우주는 단순함에 의해 지배되는가? 아니면 복잡성에 의해 지배되는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한 구조들은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 진화의 결과이다. 초기 우주의 작은 요동이 성장하여 은하와 성달을 형성했지만 처음부터 왜 이러한 요동이 존재했는가? 이러한 불규칙성은 양자적 기원에서 비롯되었다고 여겨지며 인플레이션 또한 미세한 불확실성이 증폭된 결과로 설명된다. 그러나 이 설명은 더 깊은 신비를 남긴다.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원동력은 무엇인가? 현재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암흑 에너지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은 우주의 구조가 시공간 자체의 기하학을 반영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단순한 힘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휘게 만드는 현상임을 보여주었다. 우주적 규모에서 이러한 시공간의 뒤틀림은 우리가 관측하는 거미줄 같은 구조를 형성하는 틀을 제공한다. 비록 보이지 않지만 암흑 물질은 은하들을 결속하는 접착제 역할을 하며 암흑 에너지는 시공간을 확장시킨다. 이 두 요소는 우주를 연결과 고립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형성한다. 그러나 이 균형조차도 심오한 질문을 제기한다. 거대 혼합 KBC 공허의 거의 20억 광년에 걸친 초거대 공허와 같은 최근 발견은 우주의 균질성에 대한 우리의 가정을 뒤흔든다.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단순한 예외적 사건인가? 아니면 현실의 구조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암시하는가? 수학적으로 우주의 구조는 우리가 익숙한 패턴과 비교될 수 있다. 스펀지, 벌집, 혹은 떠다니는 미트볼 수프. 그러나 진정한 해답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비유보다도 낯설고 기이할지도 모른다. 중력, 팽창, 그리고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미지의 원동력 사이의 상호작용은 단순한 설명으로는 풀 수 없는 복잡성을 만들어낸다. 이 복잡성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킴과 동시에 겸손함을 갖게 한다. 이는 우리가 아직 우주를 이해하는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의 극히 일부만을 지도화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탐사 도구들은 더욱 발전하고 있다. 곧 발사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베라 로빈 천문대 같은 관측 장비들은 초기 은하부터 암흑 물질의 본질까지 새로운 지식의 영역을 열어줄 것이다. 우주를 지도화하는 이 웅대한 노력 속에서 우리는 단순히 별과 은하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기원을 이해하려 하고 있으며 그 안에는 우리 자신도 포함된다. 우리가 제작하는 모든 지도, 우리가 촬영하는 모든 이미지, 그리고 우리가 수집하는 모든 스펙트럼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이야기해준다. 우주의 구조. 20세기 중반, 냉전이 한창이던 시기에 두 개의 경쟁적인 이론이 철의 장만 양쪽에서 등장했다. 미국 뉴저지 프린스턴에서 온화한 성격의 캐나다 물리학자 짐 피블스는 초기 우주의 작은 요동이 어떻게 성장하여 은하와 성달을 형성할 수 있었는지 고민했다. 그의 이론은 우주를 미트볼 수프처럼 상상했다. 중력에 의해 물질이 둥글게 뭉쳐진 영역을 형성하고 그 사이에는 거대한 점일도 공허가 존재하는 형태였다. 이 상향식 모델은 작은 구조들이 합쳐져 더 큰 구조를 이루며 결국 오늘날 우리가 보는 우주 거미줄이 형성되었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한편 모스크바에서는 소비에트 핵 프로그램에서 활동했던 야코프 젤도비치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주를 해석하고 있었다. 젤도비치는 우주가 이차원적인 팬케이크 형태의 물질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그의 하향식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대규모 구조들이 먼저 형성되었고 팬케이크 층이 겹쳐지는 부분에서 은하들이 탄생하며 필라멘트와 성단을 만들어냈다. 이 필라멘트 사이에는 광대한 공허가 존재하여 우주는 서로 연결된 평면들의 집합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두 모델의 미트볼과 팬케이크에는 단순한 과학적 차이를 넘어 이를 창안한 학자들의 지적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었다. 젤도비치는 냉전으로 인해 소련 밖으로 거의 여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서구에서 널리 퍼지는 데 시간이 걸렸다. 반면 피블스의 이론은 점점 더 많은 관측 증거를 바탕으로 서구 과학계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그러나 어느 이론도 우주의 복잡성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했다. 새로운 관점은 뜻밖의 중개자를 통해 등장했다. 미국과 소련 학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했던 영국 천문학자 마틴 리스였다. 그의 박사부 연구원인 리처드 갓은 1977년 에스토니아에서 열린 학회에서 젤도비치를 만나 그와 논의를 나누었고 이는 제3의 혼합 모델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두 이론에서 영감을 얻은 갓은 우주가 스펀지와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제안했다. 이 모델에서는 공밀도와 저밀도 영역이 상호보완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중력과 팽창이라는 상반된 힘이 균형을 이루는 방식으로 우주가 형성된다고 설명했다. 스펀지 같은 위상은 물질과 공허가 정교하게 얽혀 있으며 우주가 서로 다른 규모에서도 복잡하면서도 자기 유사적인 구조를 지닌다는 것을 시사했다. 망원경 기술이 발전하고 슬론 디지털 전천 탐사와 같은 우주지도 제작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갓의 스펀지 모델은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되었다. 관측 결과 은하들이 광대한 공허를 가로질러 필라멘트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우주 거미줄 구조가 확인되었다. 피블스의 미트볼 모델처럼 개별적인 덩어리로만 이루어진 것도 젤도비치의 팬케이크 모델처럼 평평한 층으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스펀지 같은 구조가 우주의 거대한 연결망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지도들이 거대한 우주 거미줄의 잠엄함을 밝혀내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현상도 드러냈다. 과학자들은 이를 위대함의 끝이라고 부른다. 약 10억 광년 이상의 규모에서 우주는 균질하고 등방적으로 보인다. 모든 방향에서 동일한 모습을 띈다. 은하, 성단, 필라멘트의 복잡한 구조는 점차 사라지고 매끄럽고 균일한 공간이 펼쳐진다. 이 전환은 심오한 질문을 제기한다. 왜 특정한 규모 이상에서는 구조가 사라지는가? 왜 우주는 일정한 한계를 넘어가면 무질서하고 특징 없는 공간이 되는가? 그 해답은 우주를 지배하는 힘들의 상호작용 속에 존재한다. 작은 규모와 중간 규모에서는 중력이 지배적인 힘으로 작용하여 물질을 끌어당기며 우리가 관측하는 구조들을 형성한다. 그러나 가장 큰 규모에서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 주도되는 우주의 팽창이 결정적인 힘이 된다. 암흑 에너지가 일으키는 가속 팽창은 시공간 자체를 늘려 불규칙성을 점차 희석시키고 작은 규모에서 보이는 덩어리와 필라멘트를 지워버린다. 이러한 전환은 우주의 근본적인 특성을 반영한다. 국지적인 영역들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구조를 형성하지만 전체적인 우주는 상대성 이론과 열역학의 법칙에 의해 지배된다. 대규모에서 우주가 균질해지는 현상은 우주 원리와 일치하는데 이는 충분히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우주는 균일하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위대함의 끝은 질서와 혼돈 사이의 균형을 일깨우는 겸손한 상기이다. 한편으로 중력은 복잡한 패턴을 형성하며 은하와 필라멘트를 거대한 우주 거미줄로 엮는다. 다른 한편으로 암흑 에너지는 이러한 구조를 지우며 우주를 궁극적인 단순성을 향해 끌고 간다. 우주는 스펀지 같은 복잡성과 최종적인 균일함을 모두 품고 있으며 단순한 은유를 넘어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것을 형성하는 힘들의 심오한 상호작용을 탐구하도록 초대한다. 이것은 대조의 이야기이다. 중력과 팽창, 구조와 매끄러움,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우주를 이해하려는 끊임없는 탐구의 여정이다.
구조의 기원. 에콰도르 적도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며 강력한 망원경으로 관측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빅뱅의 희미한 잔광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온도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이제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인도네시아로 이동해 동일한 측정을 수행한다고 가정해보자. 놀랍게도 두 지역에서 측정된 온도는 10만 분의 1 수준의 차이를 넘지 않을 정도로 정밀하게 일치한다. 그러나 이 두 지역은 현재 수백억 광년에 걸쳐 떨어져 있으며 빅뱅 이후 138억 년 동안 빛이나 열을 교환하며 소통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두 지역이 이처럼 정밀하게 같은 온도에 도달할 수 있었을까? 이 수수께끼는 지평선 문제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우주론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정 과제 중 하나이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극단적인 균일성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기본적인 열역학 원리를 위반하는 듯 보인다. 이는 거대한 거리로 분리된 공간의 영역들이 한때 충분히 가까워 상호작용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 혁신적인 이론인 인플레이션에 있다. 1980년대 물리학자 앨런 구스에 의해 처음 제안된 이론으로 빅뱅 직후의 찰나의 순간 동안 우주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했다는 가설이다. 이 시기에 공간 자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확장되어 한때 가까웠던 영역들이 순식간에 멀리 떨어졌다. 이는 우주의 속도 제한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다. 인플레이션 덕분에 지평선 문제는 해결된다. 에콰도르와 인도네시아에서 관측한 두 영역은 원래 충분히 가까워 온도를 균일하게 맞출 수 있었다. 이후 인플레이션이 이 영역들을 거대한 거리로 분리시키며 우리가 오늘날 관측하는 균일한 우주를 형성한 것이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이론은 또한 우주가 왜 평평한지를 설명해준다. 여기서 평범함은 차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주의 기하학적 특성을 뜻한다. 평범한 우주에서는 평행선이 절대 만날 일이 없으며 삼각형의 내각합이 항상 180도가 된다. 우주의 밀도에 대한 관측과 CMBR 측정을 종합하면 우주의 평범한 기하학적 구조를 강력히 지지하며 이는 인플레이션 이론의 대표적인 예측 중 하나이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CMBR의 미세한 불완전성을 설명하는 틀을 제공한다. 이러한 작은 온도 변화는 인플레이션 동안 증폭되었으며 밀도의 작은 차이에 대응한다. 우주가 팽창하고 냉각되면서 중력은 이러한 밀도 유동을 감화하여 물질을 모으고 결국 별, 은하, 그리고 거대한 우주 거미줄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원시 유동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양자장의 기묘하고 불규칙한 성질을 고려해야 한다. 모든 물질이 제거되고 절대 영도로 냉각되며 모든 복사가 차단된 완전한 진공 상태에서도 양자장은 여전히 존재한다. 얘는 무작위로 유동하며 미세한 에너지 변동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양자 유동은 인플레이션에 의해 증폭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관측하는 구조의 전조가 되는 최초의 우주 씨앗이 되었다. 인플레이션이 끝난 후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냉각되었다.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지나면서 중요한 임계점에 도달했다. 양성자가 전자를 포획하며 중성수소 원자를 형성했다. 이 과정에서 물질과 빛이 분리되었고 광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가 생성되었다. 그러나 구조 형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주가 더 냉각되면서 바리온 음양 진동의 원시 플라즈마를 가로지르던 음파가 은하 분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중력과 광자 압력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이 파동들은 우주가 투명해지는 순간 얼어붙었고 그 결과 약 150 메가파섹 규모에서 은하들이 특정 패턴을 이루는 모습을 남겼다. 그러나 우주 거미줄의 진정한 설계자는 일반 물질이 아니라 암흑 물질이었다.
암흑 물질은 일반 물질보다 5배 이상 많으며 주로 중력을 통해 상호작용하면서 은하와 성달을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뼈대를 제공한다. 일반 물질은 광자 압력에 반응하며 BAO를 형성했지만 암흑 물질은 이러한 영향을 받지 않고 우주의 가장 밀집된 영역을 고정하는 역할을 했다. 암흑 물질의 존재는 1930년대 프리츠 츠비키에 의해 처음 제기되었다. 그는 은하달의 질량에서 이상한 불일치를 발견했다. 몇십 년 후 데라 노빈의 나선 은하 연구는 암흑 물질이 우주에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주었다. 은하의 가장자리에서 별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이는 거대한 암흑 물질 헤일로가 존재함을 시사했다. 오늘날 암흑 물질은 우주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이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가장 유력한 가설은 WIMP라는 새로운 입자의 존재를 제안하지만 직접 탐지는 아직 확실한 결과를 내놓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흑 물질의 중력적 효과는 부정할 수 없다. 이는 은하의 형성을 주도하고 중력 렌즈 효과를 유발하며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결정짓는다. 양자 유동, 인플레이션, 암흑 물질, 그리고 바리온 과정의 상호작용을 통해 우주는 거의 아무런 특징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는 정교한 우주 거미줄로 성장했다. 미세한 씨앗에서 시작해 은하를 연결하는 거대한 필라멘트에 이르기까지 우주의 모든 진화 단계는 혼돈과 질서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 그러나 여전히 미스터리는 남아있다. 암흑 물질이란 무엇인가?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것은 무엇인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탐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는 우주의 지도를 그리는 데서 멀리 왔지만 그 가장 깊은 진실을 이해하는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임을 상기시켜준다. 우주의 미완성된 이야기. 우주의 이야기는 그 세부 사항과 깊이에서 경이로움을 자아내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우리는 양자 요동이 우주의 씨앗이 되었음을 발견했고 인플레이션 시대를 밝혀냈으며 암흑 물질이 구조를 형성하는 틀 역할을 하고 바리온 물질의 파동이 은하의 군집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음을 이해했다. 그러나 우주론의 중심에는 여전히 깊은 미스터리들이 남아있다. 가장 시급한 질문 중 하나는 암흑 에너지의 본질이다. 암흑 물질이 우주의 구조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설계자 역할을 한다면 암흑 에너지는 반대로 은하들을 서로 밀어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 거미줄을 점점 더 가늘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힘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시공간 자체의 성질인가? 새로운 양자장인가? 아니면 우리가 아직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인가? 이 가속 팽창은 또한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암흑 에너지가 계속 우세하다면 우주는 대냉각 상태로 끝나게 될까? 은하들이 점점 멀어져 결국 밤하늘이 어둡고 혼량하게 변할 것인가? 혹은 암흑 에너지가 행동을 바꾸어 우주가 다시 붕괴하여 대압축으로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까? 일부 이론은 빅뱅이 빅크런치로 이어지고 다시 새로운 빅뱅이 일어나는 순환 우주 모델을 제안하기도 한다. 또 하나의 수수께끼는 물질과 반물질이 비대칭성이다. 초기 우주는 물질과 반물질을 거의 같은 양으로 생성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우리가 보는 우주는 압도적으로 물질이 지배하고 있다. 이 불균형을 초래한 메커니즘은 무엇인가? CERN에서 수행되는 실험들은 우주의 균형을 기울게 만든 근본적인 과정을 밝혀내려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은하, 별, 그리고 생명 자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이유를 찾으려 한다. 게다가 우리가 점점 더 정밀하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도를 그려왔지만 이는 전체 우주의 일부일 뿐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인플레이션 이론의 일부 해석에 따르면 우리 우주의 가시적 영역과 동일한 구조가 무한히 반복될 수도 있다.
혹은 우주가 갑자기 끝나고 그 너머에는 알 수 없는 공허가 존재할 수도 있는가? 그러면 다중우주에 매혹적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한 번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 번 발생하여 서로 다른 물리적 상수와 법칙을 가진 여러 우주를 생성할 수도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우주는 어떻게 해서 별, 은하, 그리고 생명이 탄생할 수 있는 정확한 조건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은 인간 원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우주의 특성이 우리 같은 관찰자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철학적 고려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고 있는 구조는 장엄하지만 더 깊은 진실을 감추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필라멘트와 공허로 이루어진 우주 거미줄은 4차원 우주의 힘들이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이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더 높은 차원이 존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끈 이론과 관련된 이론들은 우주의 진화를 미묘하게 형성할 수 있는 추가적인 공간 차원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자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빅뱅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시간이 시작을 가졌을까요? 아니면 그것은 우주의 법칙에서 비롯된 성질일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과학과 철학의 경계를 확장시키며 새로운 사고방식과 탐구 도구를 요구합니다. 우주의 이야기는 점점 깊어지는 경이로움의 연속입니다. 각 발견은 새로운 문을 열며 우리의 이해를 도전하고 상상력을 자극하는 미스터리를 드러냅니다. 가장 작은 양자 요동에서부터 가장 거대한 우주 구조에 이르기까지 우주는 우리를 더 깊이 탐험하도록 부르고 더 큰 질문을 던지게 하며 미지의 세계를 받아들이도록 합니다. 구조의 씨앗은 시간의 가장 초기 순간에 뿌려졌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라온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볼 때 우주는 단순한 사실의 집합이 아니라 깊이 있는 이야기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막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우주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대하고 복잡한 직물 속에서 우리의 위치 또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문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것은 천문학이 시작된 이래로 인류를 매료시켜 온 질문입니다. 지구는 태양을 공전하면서 자전합니다. 태양은 은하수 주변을 나선형으로 회전하고 우리 은하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끌려가며 우주 공간을 이동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큰 규모로 시야를 확장하면 우리 은하가 속한 라니아키아 초은하단 전체가 움직이고 있으며 수억 광년 떨어진 공간의 한 지점을 향해 끌려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지는 1970년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으며 거대 인력원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우리 은하가 속한 국부은하궁과 수많은 다른 은하들이 이 신비로운 지점을 향해 초당 1000km라는 경이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중력의 거인이 이처럼 거대한 우주 구조를 끌어당기고 있는 것일까요? 이 신비는 천문학자들이 거대 인력원이 회피 영역 D에 위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 영역은 우리 은하의 중심부로 조밀한 성간먼지 구름에 의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X선 망원경이 필요했으며 이를 통해 거대한 은하 집단인 노르마 은하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하단조차도 엄청난 중력 흐름을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추가 연구를 통해 거대 인력원 자체도 움직이고 있으며 더 거대한 구조에 의해 끌려가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새로운 발견은 셰플리 초은하단으로 6억 5천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으며 우리 은하 만 개에 해당하는 질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10억 광년 이내에서 발견된 가장 거대한 질량 집합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7년 연구자들은 셰플리 초은하단과 균형을 이루는 또 다른 거대한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바로 쌍극 반발원입니다.
이는 셰플리 초원하단과 거의 반대편에 위치한 점일도 영역으로 물질을 실제로 밀어내지는 않지만 중력이 약하여 셰플리와 같은 거대한 구조가 우주의 흐름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셰플리 초원하단과 쌍극 반발원은 함께 10억 광년에 걸친 거대한 은하의 강을 형성하며 우리 은하를 포함한 많은 은하들이 이 흐름에 휩쓸려 갑니다. 하지만 대규모 우주 지도를 통해 밝혀진 이상한 현상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미스터리는 우리 우주론의 근본적인 원칙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바로 악의 축입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우주의 탄생을 담고 있으며 극도로 균질합니다. 그 온도는 10만 분의 1 정도만 변하며 이는 초기 우주의 균질성을 증명합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이 이를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이상한 패턴이 발견되었습니다. 각 사분면의 온도 차이가 태양계의 궤도면과 정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현상은 코페르니쿠스 원리의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 원리는 우주의 어떤 위치도 특별하지 않다는 개념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광대한 고대 우주가 어떻게 우리 태양계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WMAP 망원경의 찰스 베넷과 같은 과학자들은 이를 우연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플랑크 망원경의 데이터를 분석한 도미니크 슈바르츠 같은 연구자들은 이 패턴이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악의 축은 현대 우주론의 가장 난해한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 너머의 질문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는 종종 우주의 아기 사진이라고 불립니다. 이는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난 시점에서 광자가 마침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던 순간을 포착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주의 천몇 초 동안 일어난 기하급수적인 팽창, 즉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한 가지 이론은 원시 우주의 고밀도의 진공 에너지가 가득 차 있었다고 제안합니다. 양자 요동이 인플레이션 거품을 일으켜 빠르게 팽창하며 하나의 우주를 형성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또 다른 인플레이션 거품과 또 다른 우주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CMBR 너머에 있으며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우주와 미세하게 충돌하면서 탐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충돌은 CMBR의 미묘한 이상 현상을 남길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습니다. 다중 우주에 대한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만으로도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만약 그러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면 이는 우리가 현실을 이해하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 속에서 어디에 있는가? 거시적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좁혀보면 우리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나니아케아 초은하단, 천여자리 은하단, 국보 은하군, 은하수, 오리온 파일, 태양계, 지구. 각각의 규모는 단순하면서도 심오한 원리에 암흑 물질이 지배하는 중력과 암흑 에너지가 주도하는 팽창에 의해 형성된 구조와 질서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힘들은 혼돈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킵니다. 은하들은 거대한 필라멘트 속에서 소용돌이치며 CMBR의 따뜻한 장광에 의해 빛납니다. 코페르니쿠스, 셰플리, 즈비키, 모빈, 젤도비치, 피블스 그리고 수많은 과학자들의 연구가 우리를 이 지점까지 이끌었으며 우주 전반에 걸친 물질과 에너지의 복잡한 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스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무엇이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가? 암흑 물질은 무엇인가? 그리고 별들 속에는 아직 어떤 비밀이 감춰져 있을까? 우주는 광대하며 빛과 그림자로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그 해답들은 시간과 공간에 흩어져 있으며 우리가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나갈 때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금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관찰자인 동시에 우주를 탐험하는 끝없는 여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우주의 광활함 속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어떻게 우주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리를 가로질러 이렇게 놀라운 균일성을 보이게 되었을까?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단순히 놀라운 우주적 우연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 먼 행성의 소용돌이치는 대기 위쪽, 망원경 하나가 조용히 궤도를 돌고 있다. 그 곡면 거울은 오래된 빛을 모아 우주의 과거를 희미하게 반영한다. 이 기기는 밝은 별들이 빛나는 가까운 항성계를 넘어 어두운 밤하늘의 신비로운 구석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 아래 이국적인 행성이 회전하며 흰 구름이 낯선 태양빛 아래 부드럽게 소용돌이친다. 대기 위의 이 위치에서 망원경은 지상 관측자가 결코 가질 수 없는 선명한 시야를 확보하여 우주의 장대한 구조를 드러낸다. 가까운 별들은 불과 몇 광년 떨어진 채 검은 공간 속에서 외로운 점으로 빛난다. 각각의 별은 아래 행성 뒤에 숨겨진 태양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나 이 가까운 별들 너머에는 거대한 은하 평면이 펼쳐져 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빽빽하고 찬란한 띠, 그것이 바로 우리 은하의 중심이다. 이 은하는 10만 광년 이상 뻗어 있으며 약 4천억 개의 태양을 품고 있다. 그러나 망원경은 다시 초점을 받고 은하 평면 위로 시선을 돌린다. 그곳에서는 별들이 점점 희미해진다. 여기서 희미하고 다채로운 얼룩들이 하늘을 장식한다. 각 얼룩은 하나의 은하이다. 수십억 개의 별들로 이루어진 집합체이며 엄청난 거리로 인해 그 빛이 희미해진다. 망원경은 이 은하들을 정밀하게 측량하며 그것들이 균등하게 분포되지 않고 국부은하구를 형성하며 모여 있음을 밝혀낸다. 그 너머에는 더 희미한 구조가 있다. 수백만 광년에 걸쳐 뻗은 은하단과 초은하단이 있으며 그 사이에는 빛과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거대한 공허가 펼쳐져 있다. 망원경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가 보인다. 약 450억 광년 떨어진 이 희미한 수평선은 시간의 시작 이래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한 빛의 경계를 의미한다. 단 하나의 렌즈를 통해 우주의 구조가 드러난다. 은하, 성단, 공허가 얽혀 거미줄 같은 형상을 이루며 모든 방향으로 펼쳐져 있다. 그러나 이 망원경은 지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 태양계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을 공전하며 은하수와는 다른 은하 속의 낯선 태양을 돌고 있다. 우리의 고향, 지구는 이 망원경의 시야 너머 어딘가에 존재하며 우주의 광활함 속에 감춰져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이국적인 시점에서도 우주는 친숙하게 보인다. 우주의 대규모 구조는 어디에서 보든 일관되게 유지된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균일하다. 은하, 성단, 공허의 울퉁불퉁한 분포는 변함없이 지속된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주를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만들도록 조각한 것처럼 우주는 등방적이며 균질하게 보인다. 이는 깊은 의문을 제기한다. 어떻게 수백억 광년 떨어진 우주의 먼 지역들이 이렇게도 비슷할 수 있을까? 이 영역들은 결코 서로 정보나 에너지를 교환할 수 없었다. 우주의 시작 이후 빛조차도 그들 사이를 건너갈 충분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 지평선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우주론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으며 이는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과학자들은 시간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 우주의 기원 그 자체를 탐구해야 한다. 현재의 주류 이론인 빅뱅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138억 년 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급격히 폭발하며 존재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설명만으로는 우리가 관측하는 균일성을 설명할 수 없다. 대신 우리는 양자역학의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곳에서 현실의 가장 미세한 요동이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던 짧은 순간
즉 급팽창 시대 동안 우주 전반에 걸쳐 늘어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 인플레이션 모델은 우아하지만 새로운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우리가 속한 이 우주는 광대한 다중우주의 하나의 거품일 뿐이며 각각의 거품이 저마다의 물리 법칙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다중우주 속에서 우리 우주의 균일성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물리학의 가장 심오한 수수께끼와 마주해야 한다. 무엇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했는가? 빅뱅에는 정말로 폭발이 있었는가? 아니면 훨씬 더 정교한 과정에 대한 단순한 표현일 뿐인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는 더 크고 복잡한 현실의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인가? 약 138억 년 전 우주는 시작되었다고 한다. 최고의 증거가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 그러나 관측의 명확성과 수학의 우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우주는 최초의 순간에 어떤 모습이었을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고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웠을 때 어떤 힘이 그것을 지배했을까? 수세기 동안의 관찰과 논리에 기반한 이론들은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제공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균열이 존재한다. 1920년대 물리학자이자 가톨릭 신부였던 조르주 르메트르는 우리가 팽창하는 우주 속에 살고 있다고 제안했다. 그의 계산은 이후 에드윈 허블이 적색편이 된 은하들을 관측하며 뒷받침되었다. 먼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으며 그 빛은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더 길고 붉은 파장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은하가 멀리 있을수록 더 빠르게 후퇴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는 우주가 처음부터 계속 확장해 왔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 발견은 빅뱅 이론을 탄생시켰으며 이는 초기에 뜨겁고 작은 우주가 현재 우리가 보는 광대한 우주로 확장되었다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이론이 널리 받아들여지는 동안 그 기초에는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현대 우주의 몇 가지 수수께끼 같은 특징들은 단순하고 지속적으로 팽창하는 우주 모델의 예측과 맞지 않는다. 지평선 문제, 평탄선 문제, 자기 단격의 부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러한 이상 현상들은 빅뱅 이론의 근본을 흔들 수 있는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끝없는 사막의 한쪽 끝에서 지평선 너머의 오아시스를 본다고 상상해보자. 이제 수십억 마일 떨어진 반대편에서도 같은 오아시스를 보고 있는 누군가를 떠올려보자. 어떻게 이토록 광대한 풍경의 양쪽 끝이 동일한 특징을 공유할 수 있을까? 지평선 문제는 바로 이와 같다. 우리가 우주의 어느 방향을 보더라도 빅뱅의 희미한 장광인 우주 배경 복사는 놀라울 정도로 균일한 온도를 보인다. 이 복사는 우주 전체를 채우며 공간의 온도를 절대온도 0도보다 몇 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다. 이러한 균질성이 존재하려면 우주의 모든 영역이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열적 접촉을 유지했어야 한다. 마치 밤 아래서 열이 퍼져 시간이 지나면 온도가 균등해지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모순이 있다.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수십억 광년 떨어진 영역들이 서로의 인과적 지평선 너머에 위치한다. 그들은 초기 우주에서도 에너지나 정보를 교환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이 먼 지역들은 어떻게 동일한 온도를 가지게 되었을까? 이 수수께끼는 우주의 초기 조건이 놀랍도록 정밀하게 조정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는 물리 법칙과 확률을 넘어선 통계적 불가능성을 암시한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을 물질과 에너지에 의해 왜곡되는 유열한 구조로 설명한다. 이 우주적 구조의 형태는 우주의 전체 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밀도가 너무 높으면 우주는 구형으로 휘어져 결국 자체 중력으로 붕괴한다. 반대로 밀도가 너무 낮으면 우주는 영원히 가속 팽창하는 삼국형의 열린 구조를 갖게 된다. 이 두 극단 사이에는 미묘한 균형이 존재한다. 즉, 평탄한 우주는 정확한 밀도를 유지하여 붕괴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이 점점 느려지는 상태이다.
우주가 자연스럽게 이러한 균형을 이루는 확률은 극도로 낮으며 마치 동전을 던졌을 때 정확히 옆면으로 서는 것과 같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이 공간의 고규를 측정하면 그것이 거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판판하다는 것을 발견한다. 어떻게 우주는 이렇게 불가능할 정도로 정밀한 밀도로 시작하여 이 우주의 칼날 위에서 완벽한 균형을 이루었을까? 이 놀라운 정밀 조정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초기 우주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이론적으로 초기 우주는 엄청난 수의 자기 단극자를 생성했어야 한다. 자기 단극자는 북극 또는 남극의 단일 자기 전하를 지닌 가설적 입자로 우리가 익숙한 쌍극자 자석과는 다르다. 이러한 단극자는 입자물리학의 대통일 이론에 의해 예측되며 우주의 초기 뜨거운 순간 동안 대량으로 생성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규모에서 광범위한 탐색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개의 자기 단극자도 발견되지 않았다. 길의 부재는 우주의 초기 단계를 설명하는 기존 모델에 대한 심각한 도전 과제를 제기한다. 이 세 가지 문제의 지평선 문제, 평탄성 문제, 자기 단극자 문제에는 우주론자들에게 단순한 빅뱅 모델을 제고하게 만들었다. 초기 우주는 극도로 짧은 순간 동안 급격한 팽창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을까? 1980년대에 제안된 인플레이션 이론은 이 문제에 대한 매력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인플레이션이 비보다 빠른 속도로 우주를 팽창시킴으로써 광대한 거리 전발에 걸쳐 온도를 균일하게 하고 시공간을 평평하게 만들며 원시 자기 단극자를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희석시켰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이론조차 더 깊은 의문을 제기한다. 그것은 어떻게 시작되었으며 어떻게 끝났을까? 우리 우주는 더 거대한 다중우주의 일부이며 각각의 영역이 각자의 독특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고 있는 것일까? 우주의 초기 조건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양자 요동에 의해 결정되었을까? 빅뱅 이론의 이야기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 이론은 우리 우주의 과거와 미래를 이해하는 틀을 제공했지만 그 속의 미스터리는 우리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준다. 우리가 우주를 더 깊이 탐색하고 이론을 발전시킬수록 우리가 찾는 답은 단순히 우주의 기원뿐만 아니라 현실 그 자체의 본질까지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다. 앨런 구스와 우주 급팽창 혁명.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주는 어떻게 혼돈스러운 미세한 시작에서 오늘날 우리가 보는 질서정연한 광대한 구조로 변화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매혹적이면서도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수수께끼로 캘리포니아 멜로파크의 어느 운명적인 저녁, 앨런 구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밤늦도록 수많은 방정식과 사색이 가득한 종이들 사이에서 구스는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영원히 바꿀 깨달음에 도달했다. 그것이 바로 우주 급팽창이었다. 1970년대 후반까지 구스는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학문적 세계에서 야심찬 물리학자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는 입자 물리학과 초기 우주의 신비에 깊이 빠져 있었으며 특히 대통일 이론이 예측한 가설적 자기 단극자의 실종 문제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왜 우주는 이렇게 균일하고 광활한데 표준 빅뱅 이론의 예측과 일치하지 않는 것일까? 그날 밤 영감이 떠올랐다. 구스는 우주가 가장 초기 순간에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는 비정상적인 단계를 거쳤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안했다. 이 급팽창 이론은 빅뱅 이론이 설명하지 못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대규모 구조를 이해하는 일관된 틀을 제공했다. 빅뱅 이론은 우주 배경 복사와 경량 원소들의 상대적 비율과 같은 현상을 우아하게 설명했지만 여전히 우주에 대한 이해에 중요한 공백을 남겼다. 빅뱅의 희미한 장광인 우주 배경 복사는 하늘 전체에 걸쳐 거의 완벽한 온도 균일성을 보인다. 그러나 일정한 속도로 팽창하는 우주에서는 멀리 떨어진 영역들이 서로 에너지나 정보를 교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이 동일한 온도를 이루게 되었을까?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는 밀도에 의해 결정된다. 임계 밀도에서 약간이라도 벗어나면 우주는 결국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하거나 통제할 수 없이 팽창해버린다. 그러나 관측 결과 우주는 놀라울 정도로 평탄하게 나타나며 초기 조건이 매우 정밀하게 조정되지 않았다면 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초기 우주에서 당극자는 풍부하게 생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은 공간을 늘려 그 밀도를 희석시켜 관측 가능한 우주 내에서 탐지할 수 없을 정도로 희박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스의 초기 모델은 획기적이었지만 관측 결과와 일치하도록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안드레이 린데와 폴 스타이나르트와 같은 물리학자들은 혼돈 인플레이션과 새로운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새로운 인플레이션 모델을 도입하여 인플레이션의 시작과 종료를 설명하는 보다 견고한 메커니즘을 제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도발적인 함의 중 하나는 다중우주의 가능성입니다. 일부 모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고립된 영역에서 무한히 지속되며 각각 독특한 물리적 특성을 가진 거품 우주를 생성합니다. 우리 우주는 이러한 무수한 우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검증 가능한 예측을 하며 관측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인플레이션 동안 생성된 원시 중력파는 CMB의 탄광에 미묘한 흔적을 남깁니다. 결정적인 탐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BICPE와 미래의 관측소들은 이러한 증거를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봉알의 양자 요동은 거시적 규모로 확장되어 은하와 성달의 형성을 촉진했습니다. 우주의 거대 구조에 대한 관측은 이러한 예측과 놀라울 정도로 잘 일치합니다. 앨런 거스의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이론은 오랜 문제들에 대한 일관된 해결책을 제공하며 가장 작은 양자 현상과 가장 거대한 우주 구조를 연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적인 개념과 함께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촉발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끝났는가? 관측 가능한 우주 너머에는 무엇이 존재하는가? 실험이 우주를 더 깊이 탐색하고 이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심오한 질문들에 대한 답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거스의 업적은 인간의 호기심과 상상력의 힘을 보여주며 우주를 이해하려는 탐구가 우주만큼이나 무한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바깥 기온이 섭씨 영하 50도 이하로 급락하고 울부짖는 바람이 기지의 곡선형 벽을 거세게 때립니다. 별빛만이 얼어붙은 광활한 대지를 비추며 냉혹하고 단단한 풍경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두꺼운 단열재로 보호된 관제실 내부에서는 거대한 마이크로파 망원경에서 나오는 희미한 기계음이 울려 퍼지며 끊임없는 탐구의 여정을 상징합니다. 해발 약 3000m에 자리한 남극 고원에서 이 망원경은 뛰어난 선명도로 우주를 스캔하며 인플레이션의 희미한 흔적을 탐지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그 우아함과 문제 해결 능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증명되지 않은 가설입니다. 그 수학적 아름다움은 입자 물리학과 우주론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틀을 제공하며 과학계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나 그 발생의 궁극적인 증거는 세부 사항에 달려 있습니다. 즉, 그 극적인 팽창 순간에 남겨진 희미한 흔적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이해하려면 인플레이션이 설명하려는 내용을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광대하고 정교한 구조를 지닌 우주는 사실상 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규모에서 보면 우주는 온도면에서 놀라울 정도로 균일하지만 물질의 분포는 불균등하여 거대한 초온화단과 광대한 공허 지역이 공존합니다. 이러한 대조는 우주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해답은 양자 영역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작은 규모에서 양자 입자들은 불확실성 원리에 의해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가상 입자쌍이 원인과 결과 없이 순간적으로 생성되고 소멸됩니다. 인플레이션 이전의 우주는 이러한 양자 효과에 지배될 만큼 충분히 작았으며 이러한 요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시작될 때 급격한 팽창은 이 미세한 변화를 거시적 규모로 확장시켜 오늘날 우리가 보는 거대 구조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양자적 잡음에서 우주의 구조가 탄생한 것입니다. 앨런 거스는 이를 궁극적인 공짜 점심이라 부르며 극찬했습니다. 2013년 남극의 과학자들은 BICP2 망원경을 이용해 이 놀라운 이론을 검증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패턴인 B모드 편광을 연구했습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동안 생성된 중력 파로부터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월, 연구팀이 B모드를 감지했다고 발표하자 과학계는 흥분으로 들끓었습니다. 마침내 인플레이션이 결정적 증거를 찾은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과학은 엄격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의 확신은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극 하늘에 존재하는 우주먼지가 유사한 편광 패턴을 생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관측된 신호가 실제로 인플레이션에서 비롯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찾는 여정은 난관에 부딪혔지만 탐구의 여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예측력은 우주 배경 복사를 넘어섭니다. 이론적 모델들은 그것이 초기 우주의 혼돈 속에서 빅뱅 직후 1초도 되지 않아 형성된 원시 블랙홀을 생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블랙홀이 발견된다면 인플레이션을 검증할 뿐만 아니라 그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도 제공할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일부 이론은 이러한 원시 블랙홀이 전체 아기 우주를 품고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리의 우주와는 그들의 관측 가능한 지평선의 경계로 인해 분리되어 있으며 우리에게는 특이점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부에서는 그곳의 존재들이 우리 우주와 유사한 확장하는 공간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블랙홀의 깊은 곳에 숨겨진 이러한 중첩된 다중우주는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이해를 뒤흔들며 과학적 질문만큼이나 심오한 철학적 질문을 제기합니다. 인플레이션의 핵심에는 초기 우주의 급격한 팽창을 주도한 것으로 이론화된 인플라톤장이 존재합니다. 그 존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가설적 입자인 인플라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2012년 발견되기까지 50년 가까이 걸렸던 힉스 보손의 오랜 탐색과 유사합니다. 만약 인플라톤이 검출된다면 이는 우주론에서 거대한 보약을 의미하며 인플레이션의 양자적 기초와 우주의 거대 구조를 연결하는 중대한 진전을 이룰 것입니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여전히 낙관적입니다. 관측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으며 이론적 틀도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아는 우주를 형성했다면 그 흔적은 분명 어딘가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래된 빛의 희미한 편광에서든 원시 블랙홀의 발견에서든 혹은 궁극적으로 인플라톤의 검출에서든 인플레이션의 웅장한 증거는 바로 눈앞에 놓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인플레이션은 승리이자 신비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광대함과 구조의 기원을 우아하게 설명하지만 그 작동 원리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영원한 어둠 속에서도 연구를 이어가는 남극의 과학자들에게 증명의 무게는 장애물이 아니라 탐험의 부름입니다. 그들은 수십 년 전 것을 영감을 준 것과 같은 끊임없는 호기심에 의해 우주를 응시합니다. 그들의 연구 속에는 언젠가 인플레이션의 이야기가 단순한 이론이 아닌 시공간의 구조에 새겨진 부정할 수 없는 진실로 완전히 기록될 것이라는 희망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탐색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주의 무한한 복잡성 속에서 가장 심오한 비밀이 결국 밝혀질 것이라는 신념이 그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펜실바니아 대학교 근처의 활기찬 바에서 폴 스타이나르트는 한때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가 발전시킨 인플레이션 이론에 대한 최신 논문이 출판 승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순간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동료들이 인플레이션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동안 의심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료들이 페인즈테이킹리 개발한 모델들은 수학적으로 타당했지만 그 함의는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매개 변수는 거의 믿기 어려운 정밀도로 조정되어야 했습니다. 이 미세 조정이 없으면 모델은 혼돈스러운 다중우주와 얽히고 설킨 시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타이나르트의 불안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졌고 오늘날 그는 인플레이션의 가장 단호한 비판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한때 그의 승리였던 이론이 이제는 그의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원래 우주론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초기 우주가 관측된 균질성과 판판도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이는 초기 조건에서 불가능할 정도의 미세 조정을 요구하지 않고도 가능했습니다. 빅뱅 직후 급격한 지수 함수적 팽창을 가정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은 불규칙성을 부드럽게 만들고 시공간을 판판하게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이론은 우주의 거대 구조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스타이나르트는 인플레이션이 해결하려 했던 문제만큼이나 많은 새로운 문제를 도입했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너무 많은 인플레이션 모델이 존재하여 이 이론이 점점 더 검증 불가능한 것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의 매개 변수는 거의 모든 관측 결과에 맞도록 무한히 조정될 수 있어 스타이나르트의 말에 따르면 이는 과학이라기보다는 사이비 과학이 되어 버렸습니다. 반증될 수 없는 이론은 더 이상 과학적 이론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인플레이션의 성공은 그 자체로 원래 피하려던 미세 조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스타이나르트는 우주 배경 복사의 미세한 구조를 분석한 결과 우리가 관측하는 우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인플레이션 모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확률은 너무나 작아서 구글 플렉스분의 1 이하에 그는 이론 전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가장 논란이 되는 함의 중 하나는 다중우주입니다. 대부분의 인플레이션 시나리오에서 팽창 과정은 균일하게 멈추지 않습니다. 대신 공간의 서로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속도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거품 우주로 이루어진 혼돈의 다중우주가 형성됩니다. 이 개념은 이론적으로 흥미롭지만 심오한 철학적, 과학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다른 우주들과 단절된 하나의 거품 속에 존재한다면 어떻게 그들의 존재를 검증할 수 있을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다중우주의 혼돈스러운 특성이 우주를 이해할 수 있는 일관된 존재로 간주하는 개념 자체를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성을 제공하기 위한 개념이었지만 오히려 상식을 뛰어넘는 복잡성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슈타이나르트에게 다중우주는 이론의 핵심 요소가 아니라 극한까지 확장된 결과로 나타난 결함의 증상일 뿐이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대체할 명확한 이론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 대안 모델이 제안되었으며 각각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고유한 한계를 안고 있다. 슈타이나르트 자신도 주기적 우주론, 즉 빅바운스 모델을 다시 탐구하고 있다. 이 모델에서는 우주가 끝없는 팽창과 수축의 사이클을 반복한다. 이 접근법은 조르주 르메트르의 피닉스 우주 개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미세 조정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엔트로피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다른 이론들은 우리의 우주가 고차원의 벌크 공간에서 일어난 파동의 결과로 탄생했거나 혹은 빛의 속도 같은 기본 산수가 극한 조건에서 다르게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아이디어는 매력적이지만 현재로서는 실험적으로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일이 제안하는 물리학은 우리의 이해 한계를 넘어서 있으며 손에 잡힐 듯하지만 여전히 잡히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에는 결점이 많지만 여전히 우주론에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이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물리학의 틀 안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완전히 새로운 틀을 요구하는 몇몇 대안들과 달리 인플레이션은 기존의 도구를 사용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이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불완전하지만 편리한 해결책이 되고 있다. 그러나 슈파이나르트는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그는 과학계가 인플레이션의 문제점을 직시하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의 교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고 본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주론자들은 이론 자체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가정과 편견도 비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관측 기술이 발전하고 이론적 모델이 진화함에 따라 앞으로 10년 동안 이 우주적 수수께끼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올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입증되든 대체되든 간에 질문을 던지고 이해를 발전시키려는 과정 자체가 진보를 이끄는 힘이 될 것이다. 폴 슈파이나르트의 반론은 과학이 회의론을 기반으로 발전한다는 점을 상기시켜준다. 아무리 우아하고 널리 받아들여진 이론이라도 엄격한 검증을 견뎌내야 한다. 우주는 여전히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비밀을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를 풀어내려는 탐구 자체가 우리를 지식으로 나아가게 한다. 결국 우주의 역사는 단순히 별과 은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인간의 호기심과 진리를 향한 끊임없는 탐색의 역사이기도 하다. 만약 한때 위대했던 문명의 마지막 메아리가 영원의 밤의 고요 속에 삼켜진다면? 마지막 지성의 흔적이 별들조차 사라진 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단순한 공상과학적 상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것들은 우리가 이룩한 가장 심오한 과학적 발견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천조년 후에 산삼을 초월하는 이 방대한 시간이 흐르면 우주는 황폐한 모습으로 늙어갈 것입니다. 창조의 찬란한 엔진이었던 별들은 이미 오래전에 불을 껐습니다.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이 시대에 우주에 쇠퇴하는 에너지는 끝없는 어둠의 시대를 불러오며 엔트로피가 절대적인 지배자가 될 것입니다. 시간의 황혼 속에서 한때 별들을 조작하며 은하계를 변화시켰던 존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행성을 해체하고 소행성을 채굴하며 거대한 한섬간 제국을 건설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광의 시대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이 흐르면서 그들은 피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우주 자체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며 남겨진 것은 블랙홀과 희미한 열복사의 장관뿐이었습니다. 우주의 붕괴가 필연적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이 존재들은 마지막으로 거대한 공학적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의 고립된 블랙홀 주위를 둘러싸고 그들은 세계들의 잔해로 만들어진 거대한 얇은 껍질을 구축했습니다. 이 구조 안에서 그들은 연약한 안식처를 찾았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별의 잔재였던 블랙홀은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낙하하는 물질의 축적에서 에너지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인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이 거대한 중력장의 내부에서는 시공간 자체가 왜곡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하는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강한 중력장에 가까이 갈수록 외부 관찰자에 비해 시간이 점점 느려집니다. 그들의 인공적 안식처 안에서 시간은 마치 얼어붙은 듯 천천히 흘렀습니다. 외부의 우주가 열적 죽음으로 치닫는 동안 그들은 거의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지혜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단지 시간을 늦출 뿐이었습니다. 여력학제의 이법칙의 법칙에 따라 결국 그들의 블랙홀조차도 호킹 복사에 의해 증발할 것이며 에너지는 차가운 공허 속으로 사라질 것입니다.
마침내 우주는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이는 완전한 정지와 변하지 않는 어둠의 세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안식처 역시 모든 것과 함께 영원한 침묵에 삼켜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상상의 산물이지만 그 기저에는 실제 과학에 기반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무엇인가? 중력은 단순히 공간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시간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질량과 에너지에 의해 변형되는 역동적인 구조임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들은 또 다른 심오한 질문을 던집니다. 시간의 본질은 무엇인가? 시간은 우주의 본질적인 요소인가? 아니면 단지 인간의 인식이 만들어낸 개념일 뿐인가? 우리가 이러한 수수께끼를 더 깊이 탐구할수록 우리는 궁극적인 진실을 발견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시간과 공간의 본질은 우리에게 더욱 멀어질 것인가? 공간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주변 세계가 회전하는 동안 가만히 서 있을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기준점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은 수천 년 동안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경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끊임없는 탐구를 자극해왔습니다. 이 광대하고 보이지 않는 무대 위에서 존재의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처음 보기에는 공간은 단순해 보입니다. 배경, 빈 공간,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무대.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수록 그 단순함은 신비로 변합니다. 공간은 단순히 물질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경험하는 모든 것의 기초를 이루는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공간의 진정한 본질은 무엇일까요? 고대 철학자들은 이 수수께끼와 씨름했습니다. 기원전 4세기 플라톤은 공간을 생성의 봉업라고 표현하며 모든 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이지만 그 자체로는 어떤 성질도 가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진공의 개념을 부정하며 공간은 그 안에 존재하는 사물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견해는 2000년 넘게 지배적인 사고방식이었지만 공간의 깊은 본질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공하지는 못했습니다. 17세기에 들어서면서 공간에 대한 이해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화와 은유로 설명되던 우주는 점차 수학이라는 언어를 통해 그 비밀을 드러냈습니다. 이 시대의 거인이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단순한 사고 실험을 통해 공간 개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선실에 갇힌 선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원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바깥 세상을 알지 못한 채 밀폐된 공간에 있습니다. 배가 정지해 있을 때 선실은 고요합니다. 접시는 그대로 있고 어항 속 물고기는 평온하게 헤엄칩니다. 하지만 배가 균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떨까요? 선실 내부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접시는 수직으로 떨어지고 물고기는 봉유하지 않습니다. 갈릴레오는 선원이 실험을 수행해도 배가 정지해 있는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에서 그는 중요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운동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입니다. 즉, 긍밀한 운동은 정지 상태와 구별되지 않습니다. 이 통찰은 상대성 이론의 기초를 이루는 중요한 개념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운동 개념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두 사상가 아이작 뉴턴과 고트프리트 빌헬름 라이프니츠 사이의 중대한 논쟁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뉴턴에게 공간은 변하지 않는 무대이며 물질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실체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유명한 회전하는 양동이 사구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즉, 물이 담긴 양동이를 회전시키면 물 표면이 곡선을 이루게 됩니다. 뉴턴은 이 곡률이 물이 절대 공간에 대해 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간은 사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보편적인 틀이었습니다. 나이프니츠는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에게 물질 없는 공간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는 공간이란 단지 사물들 사이의 관계로서만 존재하며 시간이 사건의 순서를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사물이 없다면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뉴턴의 관점이 승리하여 거의 200년 동안 과학적 합의를 형성했습니다. 그의 별표 프린키피아 마테마티카 별표는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라는 개념을 확립하며 모든 사건이 변하지 않는 보편적인 무대 위에서 펼쳐진다는 우주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뉴턴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는 여전히 유효했습니다. 절대 공간이 존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적인 정지 상태 즉 움직이지 않는 기준점 N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운동은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것이었으며 이는 과학적 사고에 계속해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어떨까요? 뉴턴은 시간을 우주 전체에서 동일하게 흐르는 거대한 시계로 상상했습니다. 지구에서 1초는 우주의 가장 먼 별에서도 똑같이 1초였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 역시 결국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간과 시간, 이 존재의 두 기둥은 여전히 불확실성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변하지 않는 틀인가, 아니면 그 안의 사물과 사건들에 의해 형성되는 것인가? 시간이 우주의 사건들과 무관하게 흐를 수 있는가, 아니면 공간처럼 유열한 성질을 가졌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를 새로운 발견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열역학적 시스템의 뜨거운 혼돈 속에서 그리고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혁신적인 통찰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들은 뉴턴이나 나이프니츠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공간과 시간을 이해하려는 탐구는 계속됩니다. 각 발견이 우리를 더 깊은 진실로 이끌며 우주의 본질에 한 걸음씩 발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우주를 바라보던 방식이 얼마나 제한적이었는지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란 무엇인가? 상상해 보십시오. 수조년이 흐른 미래의 우주, 모든 별이 꺼지고 오직 블랙홀의 희미한 잔향만이 남아있는 공간. 그중 하나의 블랙홀 주변에는 한때 위대했던 문명의 잔재가 남아있으며 점점 더 차갑고 어두워지는 우주 속에서 존재를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앉아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가혹하고도 피할 수 없는 힘으로 그들에게 한 가지 끔찍한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적은 붕괴해가는 우주가 아니다. 바로 시간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찻잔이 테이블에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그들은 되새깁니다. 그 조각들이 다시 모여 원래의 찻잔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결코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시간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정의하며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손아귀를 벗어납니다. 공간과 달리 우리는 시간을 자유롭게 탐색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단 하나의 길을 따라 우리를 과거에서 미래로 끌고 갑니다. 왜 시간은 흐르는가? 왜 방향성을 가지는가? 그리고 왜 그것은 변화, 쇠퇴, 그리고 질서의 소멸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고대 사상가들은 이러한 질문과 씨름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시간을 변화의 척도, 즉 이전과 이후 사이의 단계로 정의했습니다. 힌두 철학자들은 시간을 거대한 우주적 주기 속에서 창조와 파괴가 반복되는 순환적인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깊은 통찰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본질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은 항상 존재하는 배경처럼 보이지만 공간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집니다.
시간의 단일한 방향성과 엔트로피와의 연결성은 그것을 더욱 가혹한 개념으로 만듭니다. 과학자들은 실용적으로 시간을 단순한 변수로 취급할 수도 있지만 이는 시간의 깊고도 독특한 본질을 간과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산업혁명은 새로운 질문을 불러왔습니다. 기계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얻을 수 있는가? 말이나 소 같은 동물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에게 충분한 먹이를 주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석탄으로 구동되는 증기기관의 경우 계산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기계가 동물과 같은 효율을 가질 수 있을까? 아니면 항상 낭비가 발생할 것인가? 이 문제는 열역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을 탄생시켰습니다. 열과 에너지 변환을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초기 증기기관은 매우 비효율적이었으며 연료의 에너지를 극히 일부만 유용한 작업으로 변환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열로 방출되거나 금속이 금속을 갈아내는 마찰로 인해 소모되었습니다. 완벽한 효율성은 결국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열역학 법칙은 그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에너지는 어떤 시스템을 통과하든 필연적으로 더 무질서한 상태로 변화합니다. 이는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통해 측정됩니다. 에너지가 퍼져나가면서 시스템은 질서에서 무질서로 이동합니다. 이것이 물리적으로 되돌릴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이 극도로 비현실적인 확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이 개념에 도전하는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기체 분자와 느리게 움직이는 분자를 분리할 수 있는 악마를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악마는 뜨거운 분자와 차가운 분자를 구분하여 공간을 나눈다면 엔트로피를 거스르고 무질서한 시스템을 다시 질서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논쟁 끝에 심지어 이 악마조차도 열역학 법칙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분자를 정렬하는 과정에는 정보가 필요하며 그 정보를 잊는 순간에 즉 기억을 지우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여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비가역성은 시간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모든 행동, 모든 사건, 그리고 모든 잊혀진 기억은 무질서를 증가시키며 우주를 단방향 경로로 밀어갑니다. 엔트로피는 시간의 화살의 물리적 근거를 제공하며 우리가 어제와 내일을 구분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엔트로피가 시간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면 우주의 끝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열역학의 개척자였던 로드 켈빈은 암울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주의 열적 죽음. 이 시나리오에서 모든 사용 가능한 에너지는 소모되며 우주는 최대 엔트로피 상태에 도달합니다. 차갑고 어둡고 변하지 않는 세계. 에너지 흐름이 완전히 사라진다면 시간 자체는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깊고도 심오합니다. 만약 시간의 흐름이 비가역적 과정과 연결되어 있다면 아무런 과정도 일어나지 않는 우주에서는 시간이 본질 자체를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현대 과학은 엔트로피, 정보, 그리고 에너지 사이에 더 깊은 연결성을 밝혀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에서는 단순한 정보 처리조차도 열을 생성합니다. 이는 단순히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보를 삭제하는 과정 자체가 열을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2012년 실험을 통해 한 비트의 정보를 삭제할 때마다 우주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미미하지만 필연적인 것이며 단순한 사고, 계산 혹은 기억하는 행위조차도 우주의 불가피한 쇠퇴에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시간의 끝자락에 놓인 가상의 문명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죽어가는 블랙홀 주변에 앉아 마지막 에너지를 아껴 쓰며 우주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엔트로피가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
우주는 조용해지고 광대하고 변하지 않는 정적 속으로 빠져듭니다. 이 궁극적인 정적 속에서 시간은 남아 있을까요? 기본 물리학은 아직 이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를 잊지 않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내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손시의 붕괴, 그리고 시간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비가역성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숙고하는 동안 시간과 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혁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주의 마지막 순간을 이해하는 길로 이끌 수도 있으며 존재의 궁극적인 본질을 밝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공간.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러한 질문과 씨름하며 하늘 위 광대한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 신화와 이론을 엮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우주의 비밀을 풀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세기 전의 일입니다. 그리고 밝혀진 진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죽어가는 문명의 황혼 속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 내부에서 몇몇 호기심 많은 이들이 우주를 깊이 사색했습니다. 그들의 에너지는 점점 고갈되었지만 이해하려는 갈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안팎을 바라보며 공간이라는 신비로운 존재의 거리를 정의하고 운동을 형성하며 별들을 품는 그 본질에 대해 숙고했습니다. 그들의 사색의 중심에는 빛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속도를 가진 빛은 오랫동안 과학적 발견의 초석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제국의 규모를 밝혀낸 것도 빛이었고 결코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설정한 것도 빛이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빛의 속도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초기 실험들은 빛이 소리보다 빠르다는 것을 밝혀냈지만 그것이 무한한 속도를 가지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1676년 덴마크 천문학자 올라우스 레머는 이 문제의 결정적인 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목성의 위성을 관측하며 지구와 목성 사이의 거리가 변화함에 따라 그들의 시계 시간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통해 레머는 빛이 유한한 속도로 이동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의 계산은 후에 크리스티안 하이언스에 의해 정밀하게 보정되었으며 빛의 속도를 약 21만 1000km/s로 추정했는데 이는 현대의 값에 상당히 근접한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빛의 속도가 측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은 여전히 불분명했습니다. 19세기에 접어들며 제임스 클러크 맥스웰은 전기와 자기 현상을 하나로 통합하는 혁신적인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빛이 전자기파이며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며 스스로 전파되는 파동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빛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동하는가? 당시 물리학자들은 빛이 에테르라는 보이지 않는 매질을 통해 이동한다고 가정했습니다. 이 에테르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으며 절대적인 기준 좌표계를 제공한다고 믿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개념은 갈릴레오의 상대성 원리와 충돌했습니다. 갈릴레오는 모든 관성 기준계에서 물리 법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테르를 찾기 위한 실험은 모두 실패로 돌아갔고 이는 물리학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때 등장한 인물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었습니다. 1905년 그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공간, 시간, 그리고 빛에 대한 기존 개념을 뒤집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빛의 속도가 모든 관성 기준계에서 일정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빛의 속도가 광원이나 관찰자의 운동과 무관하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통찰은 뉴턴 역학의 오랜 개념을 무너뜨렸습니다. 기존 물리학에서는 속도는 단순히 더하거나 빼는 것이 가능했지만 빛의 속도는 예외였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공간과 시간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관찰자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해야 했습니다.
거리와 시간이 축소되거나 늘어나며 우주의 본질이 새롭게 정의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은 심오했지만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1908년 아인슈타인의 스승이었던 헤르만 민코프스키는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시공간입니다. 민코프스키는 세 개의 공간 차원과 하나의 시간 차원을 결합하여 통합된 4차원 연속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공간 속에서 사건은 하나의 점이며 이들 간의 관계는 기하학적 법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시공간의 기하학은 관찰자 간의 변화를 우아하게 설명하며 상대성 이론을 단순한 운동 이론이 아니라 현실 자체의 이론으로 확립시켰습니다. 민코프스키의 통찰은 아인슈타인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10년 이상의 연구 끝에 아인슈타인은 자신의 이론을 중력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했습니다. 그는 질량과 에너지가 시공간을 왜곡하며 우리가 중력이라고 인식하는 현상이 사실은 이 곡률의 결과임을 제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패러다임에서 중력은 더 이상 힘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의 휘어짐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장반정식에 대한 첫 번째 해답은 1916년 칼 슈바르츠 실트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의 연구는 거대한 질량을 가진 천체가 붕괴하여 특이점을 형성할 수 있으며 이 특이점 주변에는 사건의 지평선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이는 블랙홀의 수학적 모델이었으며 시공간의 곡률이 극한으로 치닫는 영역이었습니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시간 자체가 느려집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예측대로 블랙홀에서 멀리 떨어진 관찰자가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 있는 시계를 보면 시간이 점점 느려지는 것을 관찰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 지연 현상은 시공간의 유연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1971년 실험을 포함한 다양한 실험에서 검증되었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원자시계를 비행기에 실어 지구를 돌게 한 후 지상에 있는 시계와 비교하여 운동과 중력이 시간이 흐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또 다른 현상을 예측했습니다. 중력파. 이는 거대한 질량을 가진 천체의 가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간의 파동입니다. 1974년 러셀 헐스와 조지프 테일러는 이론적으로 예측된 중력파의 간접적인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이중 펄서의 궤도 붕괴 속도가 중력파 방출로 인해 정확히 예측된 속도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2015년 레이저 간섭계 중력파 관측소는 충돌하는 블랙홀에서 발생한 중력파를 직접 감지하며 우주를 탐구하는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시공간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구조임을 확인해 주었으며 파동이 통과할 때 시공간이 늘어나고 압축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20세기 물리학에서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우주 자체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렉산드르 프리드만과 에드윈 허블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이 발견은 은하들이 서로 멀어지고 있으며 그 속도가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팽창은 우주가 한때 무한히 밀집된 하나의 점에서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며 이를 우리는 대폭발이라 부릅니다.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먼 은하들은 우리로부터 멀어지며 어떤 은하는 그 속도가 빛의 속도를 초과하기도 합니다. 이는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하들이 공간을 통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공간 자체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경계를 점이하는 지평선을 형성하며 그 너머의 빛은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획기적인 발견에도 불구하고 공간과 시간의 진정한 본질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물리적 실체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수학적 개념일까요? 일반 상대성 이론은 시공간을 유연한 구조로 설명하지만 미시 세계를 지배하는 양자 역학은 더욱 미세한 구조를 암시합니다. 일부 이론은 시공간이 더욱 근본적인 원리에서 비롯된 현상이라고 주장하며 또 다른 이론은 시공간이 양자적 실로 짜여 있다고 제안합니다. 우주의 깊은 곳을 탐구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역설과 미스터리를 마주합니다.
공간의 팽창은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광자는 적색 편의를 통해 에너지를 잃으며 은하들의 움직임은 점차 느려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대칭성을 거스르며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븐 와인버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모순적이면서도 깊은 의미를 지닌 문자는 시공간의 본질적인 수수께끼를 강조합니다. 시공간은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무대이지만 자체적으로는 본질적인 성질을 지니지 않습니다. 시공간은 휘어지고 출렁이며 팽창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미지의 영역입니다. 새로운 시간. 시간은 피할 수 없는 흐름 속에서 우리를 태우고 나아가는 강일까? 아니면 모든 순간이 한꺼번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테피스트리일까? 우리의 의식이 그 미로를 탐색하기를 기다리는 정적인 구조일 수도 있을까? 만약 시간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시작의 비밀을 속삭일까? 아니면 끝의 신비를 말해줄까? 이는 단순한 철학적 사색이 아니라 과학과 상상의 경계에서 물리학자들과 철학자들을 오랫동안 괴롭혀온 심오한 질문들이다. 먼 미래의 문명에서는 시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도구가 되었다. 시간은 그들의 사회 구조 속에 짜여진 유연한 실로 변모했다. 그들의 기술자들은 아인슈타인의 시공간 개념을 정밀하게 조작하며 먼 별들 사이의 관문을 열고 블랙홀 근처에서 천천히 흐르는 시간을 통해 우주의 종말을 목격할 수 있었다. 시간은 그들에게 종속된 존재이자 동시에 영감을 주는 요소였다. 이는 존재 자체의 역설적인 본질을 구현하는 이중성이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이 생각했던 절대적인 시간을 완전히 깨뜨렸다. 대신 시간은 신축성이 있으며 속도와 중력장에 따라 늘어나거나 수축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 빛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는 우주선의 시계는 지구의 시계보다 천천히 움직인다. 블랙홀 근처에서는 강한 중력으로 인해 시간이 극도로 느려진다. 시간의 이러한 유연성은 심오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현재라는 경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그러나 동시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본질에 대한 어려운 질문들을 불러일으킨다. 시간이 상대적이라면 현재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우주 전체에 걸쳐 공통된 기준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과거와 미래를 구별할 수 있는가? 상대성이론의 수학적 틀은 불안한 가능성을 암시한다. 고정된 우주 개념이다. 이 관점에서 시간은 풍경과 같으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이 동시에 존재한다. 우주의 모든 입자는 이 4차원 시공간을 따라 세계선을 그리며 과거에서 미래로의 경로를 기록한다. 이 개념은 시간이 강처럼 흐른다는 우리의 직관적인 이해를 뒤흔들며 자유의지와 사건의 전개가 환상일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은 고정된 우주 개념과 상충된다.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예측한다. 우리는 깨진 달걀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한다. 이러한 비대칭성, 즉 시간의 화살표는 거시적인 세계에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이 비대칭성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그 답은 엔트로피, 즉 무질서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열역학 제2법칙은 받침계에서 엔트로피가 항상 증가한다고 말한다. 우주는 극도로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대폭발 직후에 뜨겁고 밀도가 높은 상태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중력은 물질을 응집시켜 별과 은하를 형성했다. 낮은 엔트로피에서 높은 엔트로피로의 전환이 우주의 시간의 방향성을 부여했다. 물리학자 로저 펠로즈는 우주가 이렇게 낮은 엔트로피 상태에서 시작할 확률을 계산했으며 그 값은 1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너무나도 작아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불확률은 우주의 탄생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암시하지만 그 원인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미시적 수준에서 자연의 근본적인 상호작용의 전자기력, 중력, 강한 핵력에 의한 시간의 방향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전자가 서로 반발하는 장면을 촬영한 후 영상을 거꾸로 재생해도 물리 법칙은 여전히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약한 핵력만이 드물게 특정한 시간 방향을 선호하는 작은 차이를 보입니다. 시간이 가역적인 물리 법칙과 비가역적인 것이 세 개의 과정 사이의 단절은 현대 과학의 가장 큰 수수께끼 중 하나입니다. 어떻게 시간의 화살표가 본질적으로 시간의 무관심한 기초 법칙에서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수많은 입자들의 집합적 행동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상호작용이 여력학적 시간의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시간의 기원은 우주의 탄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폭발 이전에는 우리가 아는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무너집니다. 우주의 초기 조건은 극도로 뜨겁고 밀집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우 균질한 상태였습니다. 이 균질한 상태가 시간이 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설정된 기초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그것은 양자 요동의 결과였을까요? 아니면 막간 충돌의 산물이었을까요? 혹은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완전히 새로운 원리에 의해 형성되었을까요? 시간의 화살표는 우주의 팽창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간이 확장됨에 따라 우주의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시간의 방향성이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우주론과 여력학의 상호작용은 시간의 흐름이 우주의 구조 자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시간이 공간과 같은 차원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여행할 수 있을까요?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회전하는 블랙홀, 웜홀, 그리고 시공간의 이국적인 구조들은 이론적으로 닫힌 시간 곡선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공간 속에서 반복되는 경로를 만들어 물체가 자기 자신의 과거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1940년대 네덜란드 물리학자 빌렘 야콥 반 스토쿰은 회전하는 우주가 닫힌 시간 곡선을 포함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델은 이상화된 것이었으며 실제 우주를 설명하기에는 부적절했지만 이것은 시간 여행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십 년 후 수학자 쿠르트 괴델은 또 다른 해법을 발견했으며 회전하는 우주가 과거로의 여행을 허용할 수도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나 시간 여행은 역설을 초래합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할아버지 역설입니다. 만약 당신이 과거로 돌아가 자신의 탄생을 막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모순은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거나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제약 속에서만 작동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상대성 이론이 시공간의 거시적 구조를 설명하는 반면 양자 역학은 미시적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두 이론의 결합이 시간의 진정한 본질을 밝혀줄 수 있을까요? 양자 얽힘은 과거, 현재, 미래 사이의 더 깊은 연결을 암시합니다. 두 입자가 얽혀 있으면 하나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하나도 즉각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현상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이는 우리가 인식하는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듯 보이며 시간이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달리 본질적인 속성이 아니라 발생하는 성질일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양자 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통합하려는 노력은 루프 양자 중력과 끈 이론과 같은 새로운 이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이론들은 시공간의 구조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시간이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개별적인 순간들로 이루어진 양자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안합니다. 또 다른 이론은 시간이 더 깊고 무시간적인 양자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직관에 도전합니다. 시간의 본질을 탐구할수록 우리는 과학과 철학의 경기를 흐리게 하는 질문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만약
고정된 우주 개념이 옳다면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은 영원히 존재하며 시공간의 구조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자유의지는 환상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은 우주 속에서 파동을 일으켜 영원의 테피스트리를 형성합니다. 결국 시간은 여전히 미스터리이자 영감을 주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펼쳐지는 무대이며 별과 원자, 은하와 인간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는 실입니다. 우리가 미리 정해진 우주의 길을 따라 여행하는 존재이든 스스로 운명을 창조하는 존재이든 시간의 수수께끼는 여전히 우리를 도전하게 하며 지식과 상상의 경계를 탐험하도록 초대합니다. 양자 시공간. 존재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현실의 구조를 그 광대함, 신비, 경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들은 인류가 사고하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를 괴롭혀왔다. 먼 미래, 별들이 오랫동안 빛을 잃고 물질 자체가 우주의 어둠 속으로 소멸하기 시작할 때 이러한 질문들은 더욱 절박한 의미를 갖는다. 우주의 황혼을 목격하는 몇 안 되는 생존자들에게 이해를 추구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탐구가 아니다. 존재의 마지막 순간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노력이다. 먼 미래는 암울한 모습을 그린다. 한때 우주의 등대처럼 빛나던 별들은 모두 꺼졌다. 웅장했던 블랙홀조차도 양자역학의 가차없는 법칙에 따라 증발하며 사라졌다. 심지어 물질을 구성하는 기본 입자들조차 붕괴하기 시작하여 우주는 차갑고 어두운 공간으로 남게 되었다. 과거에는 생명과 목적이 넘쳤던 문명도 이제는 외딴 지역에서 힘겹게 존재를 유지하고 있다. 이 흩어진 생존자들은 죽어가는 우주의 마지막 빛을 바라보며 종말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그들의 눈빛에는 깊이 인간적인 무언가가 이해하고 연결되며 목격하려는 갈망. 고대인들은 이 종말을 예견했고 우주가 엔트로피에 의해 필연적으로 쇠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들은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설명되는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조차도 양자역학이 예측한 확률적 붕괴를 견디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 수세기 동안 물리학자들은 현대 물리학의 두 기둥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사이의 간극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상대성 이론은 거대한 우주적 규모에서 중력을 시공간의 곡률로 설명하는 반면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를 지배하며 입자들이 파동처럼 움직이고 존재가 여러 반응성 사이를 오간다고 주장한다. 두 이론은 각각의 영역에서는 완벽했지만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 갈등은 분명했다. 아침에 일반 상대성 이론 강의를 듣고 오후에 양자역학 강의를 듣는 학생이라면 마치 두 학문이 완전히 별개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었다. 실제로 한 세기 이상 동안 이 둘은 통합되지 못했다. 우주의 가장 근본적인 신비의 시공간의 본질, 중력의 기원,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의 거동에는 여전히 역설에 쌓여 있었다. 양자역학의 선구자 중 한 명이었던 폴 아드리앙 모리스 디렉은 물리학의 수학적 우아함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킨 인물이었다. 1902년 브리스톨에서 태어난 디렉은 조용한 성격과 강한 집중력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은둔형 천재라는 명성을 얻었다. 그는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을 융합하는 데 중대한 기여를 했으며 결국 전자의 운동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만들어냈다. 그 승리에도 불구하고 양자장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 평탄한 시공간을 전제로 한 이론에 의해 구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 상대성 이론에 휘어진 봉적 시공간을 마주할 때 한계를 드러냅니다. 은하를 형성하고 빛을 휘게 만드는 힘인 중력은 여전히 양자 영역에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력을 양자장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는 무한대의 계산 불가능한 값들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물리학자들로 하여금 현실의 기초를 다시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의 이론을 찾기 위한 탐구는 끈 이론에서 루프 양자 중력까지 대담한 아이디어들을 낳았습니다. 끈 이론은 입자가 점이 아니라 진동하는 끈이며 그 진동의 주파수가 입자의 성질을 결정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끈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개의 공간 차원과 하나의 시간 차원을 넘어 10개, 11개, 심지어 26개의 차원에서 존재합니다. 반면 루프 양자 중력은 시공간 자체가 양자화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가장 작은 규모, 즉 플랑크 길이에서 시공간은 매끄러운 연속체가 아니라 개별 단위들로 구성된 격자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시적인 존재들에게 이 양자적 그물망은 마치 연속적인 공간과 시간처럼 보이지만 이는 마치 액체의 개별 원자가 모여 매끄러운 물로 보이는 것과 같은 착시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공간의 알갱이들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근본적인 존재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공간과 시간이 근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도발적인 개념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신 그것들은 더 기본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현상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관점은 수세기 전 뉴턴과 라이프니츠 사이의 철학적 논쟁을 반영합니다. 뉴턴은 공간과 시간이 물질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절대적인 개념이라고 보았던 반면 라이프니츠는 그것들이 사물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정의되는 관계적 개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대 물리학은 라이프니츠의 시각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물질이 시공간을 형성하며 시공간은 물질의 운동을 안내합니다. 양자 역학에서는 파동함수가 위치나 궤적이 아니라 관계를 인코딩합니다. 어쩌면 공간과 시간 자체도 기본 입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에서 비롯된 구성물일지도 모릅니다. 그 한 가지 유망한 실마리는 1997년 후안 말다세나가 발견한 에지즈 CFT 대행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수학적 대칭섬은 고차원 공간에서의 중력 이론과 더 낮은 차원의 경계에서 중력이 없는 양자장 이론을 연결합니다. 놀랍게도 시공간의 기하학은 이 경계에서 일어나는 양자적 상호작용에서 비롯됩니다. 이는 시공간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파생된 개념일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작은 규모에서 시공간은 양자 정보의 바다 속으로 녹아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는 근본적으로 홀로그램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3차원 세계는 멀리 떨어진 2차원 표면에 암호화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우리의 직관에 도전합니다. 만약 공간과 시간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존재, 인과성, 자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우리의 몸이 원자들의 집합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듯 공간과 시간에 대한 우리의 경험이 환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더 깊고 추상적인 현실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방식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우주의 종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변화시킵니다. 블랙홀의 붕괴와 물질의 소멸은 단순히 물리적 실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가 해체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주가 마지막 순간에 다가갈수록 시공간의 입자들은 점차 응집력을 잃고 결국 양자적 관계만 남은 무형의 바다로 변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룩한 모든 발전에도 불구하고 공간과 시간의 진정한 본질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끈 이론에서 루프 양자 중력에 이르는 모든 것의 이론은 단서를 제공하지만 명확한 해답을 주지는 못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고정된 우주 개념이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역동적인 현실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현실 자체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며 영원히 그 비밀을 감출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마지막 관찰자들이 존재의 희미한 빛을 지켜볼 때 그들은 인류의 지속적인 정신을 체현합니다. 끝없는 호기심과 우주와의 깊은 연결은 어둠이 별들을 삼켜도 꺼지지 않습니다. 이해하려는 그들의 탐구는 길을 밝히며
지식의 끊임없는 추구를 증명합니다. 결국 공간과 시간에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익숙한 것들에은 궁극적인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존재의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이지만 그 본질은 과학과 이성이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 신비는 우리가 풀지 못한 실패가 아니라 우주가 우리에게 준 선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 복잡성 속에서 우주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만큼이나 경이로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